여러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자식에게 신세를 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지레 지쳐버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잠깐만 걸음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실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어르신들일수록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우런히 선택지를 골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답게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76세 남성의 가슴 저린 실화를 통해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겨온 노년의 상식을 뿌리째 뒤엎을 최고의 선택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을 곁들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김성호 씨 76 어르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특별한 부자도 별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 건강을 챙기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아내와 둘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챙기고 정기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몸도 잘 움직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활력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김성호 씨의 몸 관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날씨라는 것은, 아니 그 잔혹한 폭풍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3년 전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김성호 씨. 처음 얼마가는 괜찮다. 나는 사내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산다. 하며 애써 씩씩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쥐 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서 혼자 먹는 저녁밥의 그 밍밍함. 텔레비전 뉴스를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문득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 한복판에 뻥 뚫린 듯 차가운 구멍이 생기는 그 공허함. 아, 나는 이대로 암호하고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저 쓸쓸하다는 기분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국제적인 의학 연구에서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생존의 위기감 때문에 뇌가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과하게 뿜어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엑셀을 끝까지 밟아 엔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혈관은 안쪽에서부터 상하고 면역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며 심장과 뇌에 서서히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켜갑니다. 김성호 씨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간다는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어느 날 큰아들 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방도 남고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보실 수 있잖아요. 외로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맹독에 벌벌 떨고 있던 김성호 씨에게 그 말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비쳐든 한 줄기 빛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족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손주들 크는 것도 지켜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믿고 오랜 세월 정든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아들 부부와 고등학생, 중학생 손주들, 그 사이로 김성호 씨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김성호 씨에게는 첫 번째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생활 리듬의 어긋남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김성호 씨는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건강을 위해 오랜 세월 지켜온 습관이었고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일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라는 생명의 박자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잠을 재촉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고 이 박자기의 시침이 자연스럽게 앞당겨집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창 때인 아들 부부나 한창 자라는 손주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다들 아직 자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김성호 씨는 흠칫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얹혀 사는 신세구나. 그날 이후로 김성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아들네 식구가 일어날 때까지 자기 방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복도 걷는 발소리가 울리지 않게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심심한 한식을 좋아했지만 손주들은 튀김이나 고기 요리가 중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을 써서 따로 상을 차려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서 매번 고개를 숙이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려던 참에 문득 부엌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또 화장실 불 켜놓으셨더라. 게다가 낮에 온종일 집에 계시니까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도 갈 데가 없으신데. 알아요. 아는데. 나도 파트타임 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아버님 눈치까지 보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김성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탁자에 내려놓고 이불 속에서 서럽고 비참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 대출을 다 갚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런데도 내 노후는 이토록 이 방 한 칸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단 말인가. 나는 가족에게 짐덩어리에 불과한가. 사람에게 가장 괴롭고 그리고 가장 수명을 갉아먹는 것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저 짐일 뿐이다.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강렬한 스트레스와 자기 긍정감의 상실은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함께 사는 것은 김성호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살아갈 에너지를 뿌리째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김성호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마. 아들 내외와의 동거를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된 김성호 씨가 다음으로 떠올린 것은 유료 요양원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잃고 마지막 기댈 곳이라 믿었던 가족의 집에서조차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에게는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사무치도록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 다행히 김성호 씨에게는 한창 때 열심히 일해 모아둔 자금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서로에게 낫다. 서비스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우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평판 좋은 요양원을 둘러보고 체험 입주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건네받은 안내 책자에는 호텔 같은 생활, 안심의 24시간 돌봄, 영양 가득한 식사 같은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말들이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김성호 씨가 그리던 안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강하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무서운 관리된 절망이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의 하루는 모든 것이 분단위 일정에 맞춰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낮 12시에 점심,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마치 학교의 규율, 아니 병원의 엄격한 입원 생활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관리되고 짜여 있는 환경은 언뜻 안전하고 쾌적해 보이지만 실은 사람의 뇌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위로 피를 보내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의학과 심리학 용어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시설에 들어가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같은 하루하루의 사소한 선택지를 빼앗기면 뇌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능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새장 안에서 계속 모이를 받아먹던 새가 정작 새장 문을 열어줘도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려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넘어짐 같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안전과 맞바꾸어 스스로 살아가려는 생명력, 곧 살아가려는 의욕의 스위치가 강제로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매일의 목욕이었습니다. 한창 때부터 뜨거운 물에 어깨까지 천천히 몸을 담그는 것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에게는 더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물에 몸을 담근다. 그것은 그에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목욕이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목욕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고 탈의실 밖에서는 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이제 슬슬 시간 다 됐어요. 문 너머로 건네지는 그 목소리는 몸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김성호 씨를 조바심 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목욕이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두고 몸과 마음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끄는 최고의 자율 신경 조율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제한받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 속에서는 도리어 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쓸데없는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몸도 씻을 수 있고 정신도 멀쩡하다. 왜 이런 죄수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외쳐봤지만 입 밖에 냈다가는 다루기 까다로운 성가신
노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더 불편해질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김성호 씨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양사가 짠 칼로리 계산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맛이 밍밍하고 때로는 식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 요리는 생선입니다. 하고 나온 생선은 가시가 하나도 남김없이 발라져 있고 젓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 마치 씹을 힘이 없는 환자용 유동식 같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직 제2로 야무지게 씹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잇몸뿌리에 있는 치주인대라는 감각기관이 음식의 단단함을 느끼고 그것이 펌프처럼 뇌로 피를 보냄으로써 우리는 인지 기능을 지킵니다. 씹는 것은 곧 뇌의 조경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노인은 다들 씹는 힘이 약하고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약자로 한데 묶여 뇌에 주는 소중한 자극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달아날 곳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치매가 진행되어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입주자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식당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에 무미건조한 소리와 식기가 다그락거리는 메마른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공간. 직원분들은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로서 매뉴얼화된 다정함입니다. 입주자님으로 대접받을 뿐 김성호라는 한 인간의 역사나 감정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소 뒤편에 이건 일이니까 라는 두꺼운 아크릴판 같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밤 좁은 개인실 침대에서 몸이 건조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김성호 씨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대로 관리당하고 자유와 존엄을 빼앗긴 채 그저 안전한 상자 안에서 심장이 먹기만을 기다리는 건가? 안전과 맞바꾸어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을 내어놓는다. 그것이 시설이라는 선택지가 품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의 집도 안 됐다. 시설도 안 된다. 이제 나에게는 고독사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체험 입주를 마치고 임시로 몸을 맡긴 삭막한 원룸에서 김성호 씨는 완전히 갈피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지켜봐 왔지만 이제 다 틀렸다고 여기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스스로 운명의 문을 비틀어 여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목적도 없이 거리를 걷던 김성호 씨는 우연히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 운명을 바꿀 한 권의 책, 그리고 한마디 말과 마주칩니다. 그것이 바로 코하우징 또는 코렉티브 하우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힘있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동료를 갖는다. 누군가에게 관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삶을 꾸린다. 그것이 자립한 어르신의 새로운 주거 방식이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절망으로 인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희망이라는 빛을 발견한 덕에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계 호르몬이 단숨에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도파민은 행동하려는 의욕의 원천입니다. 김성호 씨는 직감적으로 바로 이거다 하고 확신하고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도시근교의 어르신 대상 임대주택과 코하우징 설명회를 검색해 스스로 발로 뛰어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성호 씨가 허발은 바주한 광경은 그 쥐죽은 듯 조용하던 삭막한 요양원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에는 전용 주방도 화장실도 욕실도 다 갖춰져 있어 완전히 독립된 아파트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생활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한가운데에는 널찍한 공용 주방과 공용 거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 준비 시간대였습니다. 70, 80살 된 주민들이 저마다 즐거운 듯 그리고 손발이 척척 맞게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 선생, 생선 잘 다룰 줄 안다고 했지? 오늘 이거 좀 부탁하네. 그곳에는 돌봐주는 직원과 돌봄을 받는 약한 노인이라는 관리와 복종의 위아래 관계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완전히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세포가 일하는 방식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세포막이라는 벽이 있어 각각 독립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끼리는 시냅스를 통해 서로 소통을 주고받으며 전체로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지켜냅니다. 김성호 씨는 큰맘 먹고 이 살아있는 세포의 네트워크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앞서 알아봤던 고급 요양원보다 비용은 훨씬 저렴했고 그러면서도 손에 쥐게 되는 인생의 풍요로움은 몇 배나 컸습니다. 지금 김성호 씨의 생활이 얼마나 근사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이치에 맞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자기 방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좋아하는 뜨거운 커피를 내려 뉴스를 봅니다. 억지로 일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리듬으로 아침을 맞이함으로써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자율신경이 아름답게 정돈됩니다. 오전에는 공용 정원에 풀을 뽑고 손질을 합니다. 이것은 김성호 씨가 스스로 자원해서 떠맡은 역할입니다. 김 선생이 손봐준 덕에 올해 마당이 아주 곱네. 동료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오전의 정원 손질은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햇볕을 쬐므로써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밤에 질 좋은 수면을 재촉하는 멜라토닌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고마움을 받는 경험은 뇌 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흔히 치유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의 특효약입니다. 점심은 마음이 내키는 사람이 공용 주방에 모여 함께 먹습니다. 물론 혼자 조용히 먹고 싶으면 자기 방에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곳의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김성호 씨는 자기 방에 있는 욕조에 좋아하던 입욕제를 듬뿍 풀어 누구에게도 재촉당하지 않고 30분이라는 제한 시간도 없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첫 목욕을 마음껏 즐깁니다. 마음 깊이 이완된 뒤 저녁 무렵이면 공용 거실에 얼굴을 내밉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있어 장기를 두거나 옛날 영화 이야기로 함께 웃곤 합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던 때의 일입니다.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옆방 여성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통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이거 죽 좀 쏘으니 두고 갈게요. 이곳에는 감시 카메라도 시간을 재는 직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관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외롭지는 않지만 숨막히지도 않는 알맞은 거리감. 김성호 씨는 지금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거처, 눈 감을 때까지 살 집이요. 가족에게 과하게 눈치 볼 일도 없고 시설에서 규칙에 묶여 죄수처럼 관리당할 일도 없어. 나는 지금 76에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오. 자, 김성호 씨의 근사한 부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의 선택지가 결코 집에서 홀로 자식과 함께 시설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성호 씨가 제 발로 찾아내고 오른 것은 요즘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자립형 커뮤니티 또는 어르신 대상 코하우징이라 불리는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건강을 챙기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이 선택지를 고르기 시작하는 걸까요? 기존의 시설이나 동거와 견주었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의 삶의 과정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 선택인지 의학적인 원리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극진한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 됩니다. 언뜻 편하고 근사한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사람은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을 잃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늙어갑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론이 아니라 순수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과학 분야에서는 요리 메뉴를 궁리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청소를 하는 일상의 집안일이야말로 뇌 전두엽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강의 훈련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손 하나 까딱 않고 다 받아 하는 생활은 비유하자면 깁스로 고정한 팔과 같습니다. 쓰이지 않는 근육이 순식간에 야위어 가듯 쓰이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 네트워크는 잇따라 사라져갑니다. 반면 코하우징에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확실한 자리가 있습니다. 청소든 요리간 맞추기든 그저 말똥 묻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기에 뇌로 피가 힘차게 돌고 삶의 보람이라는 최고의 약이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요당하지 않는 알맞은 거리감의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 씨가 겪었듯이 자식과의 동거가 실패하기 쉬운 가장 큰 원인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생기는 절대적인 외로움입니다. 사람의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남과 어울리며 알맞은 자극을 받음으로써 교감신경이 일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교감신경이 일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이 어느 한쪽이 빠져도 사람은 반드시 병이 납니다. 코하우징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방식은 개인의 방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찰칵 잠그면 그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절대적인 성입니다.
여기서 부교감 신경을 충분히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쓸쓸함이 느껴지면 문을 열고 한 발 공용 공간으로 나섭니다. 그곳에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고 무리 없이 인사를 나눌 동료가 있습니다. 이 이른바 구기 식지 않는 거리의 인간관계야말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간섭은 하지 않되 서로 지켜본다. 이것은 세상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도 잘 듣는 최고의 예방의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극진한 돌봄이 딸린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려 하면 수억 원이라는 막대한 입주 보증금과 다달이 수백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어르신에게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늘 뇌의 편도체라는 공포를 느끼는 감지 센서를 자극하고 우울증의 위험을 껑충 높입니다. 하지만 코하우징이나 쉐어하우스 방식의 주거는 주방이나 거실 같은 널찍한 공간을 함께 씀으로써 집세나 관리비 같은 생활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낀 돈은 어떻게 할까요? 김성호 씨처럼 취미인 원예를 즐기거나 동료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이따금 여행을 떠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삭막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비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에너지로 쓰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도파민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어느 쪽이 풍요로운 노후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의학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환경인지는 이제 분명하시죠. 물론 남과 함께 사는 건 성가시다. 인간관계 문제가 무섭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분이라면 당연한 불안입니다. 그 마음은 저도 아플 만큼 잘 알고 문제가 절대로 없다고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곳들은 입주 전에 서로의 가치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면담이 있거나 만에 하나 갈등이 생겼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주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있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치가 착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외로움의 공포에 떨거나 자식에게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을 아는 채 숨죽이며 사는 나날, 그리고 다소의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은 있어도 매일 아침 진심으로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눌 동료가 있는 나날, 여러분에게 남은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보낼 곳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집 근처에도 그런 근사한 곳이 있을까요? 하고 자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꼭 내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처방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정보를 모은다는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알아볼 때의 검색어는 코하우징, 코렉티브 하우스, 어르신 쉐어하우스 또는 노인 복지 주택 중에서도 공동체 형성에 힘을 쏟는 곳을 찾아보세요. 또 요즘은 친구 근주, 즉 벗과 가까이 사는 근사한 방식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에 흉오물 없는 벗과 살거나 이웃한 집을 빌려 동료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시설이나 큰 건물을 찾지 않아도 자신들의 손으로 코하우징 같은 연결과 자립의 환경을 맨바닥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의 삶과 마주해 온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철칙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된 뒤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자신의 거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사령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나 노화로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가장 먼저 무뎌집니다. 의학적으로 실행 기능의 저하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되고 나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거처를 고른다는 에너지가 드는 결단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만약 김성호 씨가 무거운 돌봄이 필요해진 뒤에야 움직이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지를 스스로 찾을 기력도 체력도 없이 자식이나 돌봄 관리자가 여기가 좋겠어요 하고 사무적으로 정한 시설에 하라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기력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김성호 씨가 이상적인 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제 발로 야무지게 걷고 제 머리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곳을 찾기 위해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체험 입주입니다. 많은 시설과 커뮤니티에서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의 체험 입주를 받아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 진단해 주셨으면 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새것 여부나 설비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남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내어 무의식 중에 함께 물드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다면 여러분의 뇌도 그것을 알아채어 기분이 가라앉고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주자분들이 생생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직원과 관리 업무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웃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울 신경세포가 기분 좋게 공명하는 곳,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밝은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란 결코 인생의 남은 시간이나 소화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고된 일을 은퇴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키우기라는 큰 사업을 끝낸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대가로서 마침내 손에 넣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존귀한 시간입니다. 김성호 씨는 저에게 힘있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즐겁소. 한때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마음을 졸였다오. 하지만 아주 조금 상식을 의심하고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선택지는 끝없이 넓어져 있었소. 여러분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으니 내가 참고 숨죽이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작게 접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와 살고, 무엇을 먹고, 언제 목욕을 하고, 어떻게 웃으며 지낼지, 그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존엄이며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새로운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안내 책자를 한 부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벗과 이런 사는 방식도 있다더라 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뇌는 활성화되고 미래는 반드시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 100년 시대 후반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성호 씨처럼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노후라는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런 사는 방식이 있는 줄 몰랐다는 분은 부디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나는 지금 이런 궁리를 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다. 실은 이런 불안이 있다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담도 부디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글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큰 약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거의 바탕을 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인생의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씻어내고 언제까지나 젊고 정정하게 제 발로 걷고 싶으신 분은 부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